네,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 D2D 2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기 이현진이고, 지난번에 아마 토치 관련해서 배우고, 딥러닝 초반 그런 부분 배웠을 텐데, 거기서 이어나가는 걸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트레이닝 파이프라인부터 로지스트 리그레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랑 그리고 파이토치로 모델링 하는 것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하기 전에는 아마 다들 어느 정도 그 배경 지식은 있는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지만은, 우선은 데이터셋부터 정의하고 모델 정의하고 그 다음에 로스 오토마이저 등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하고자 하는 게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잘 되도록 학습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화라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이터에서도 잘 작동하기를 바래서 저희는 우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나눠서 일부는 테스트랑 밸리데이션이라고 부르면서 이거를 평가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러한 작업을 거치냐라고 하면은, 이걸 보통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모델을 학습을 하고 어떤 모델이 더 좋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저희가 보통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셋을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성능을 갖고 제일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럼 우선 왜 그냥 트레이닝 로스에 대해서 기준으로 모델을 선택하면 안 될까요? 뭐냐면은 트레이닝 로스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로스가 어느 정도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로스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사실 누가 봐도 왼쪽이 더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트레이닝 로스가 낮다고 해서 밸리데이션 로스 또는 일반화 성능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거를 시각화해 보자면은,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낸다고 해도 일반화 성능을 못 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는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조차 성능을 못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간인 오버피팅도 아니고 언더피팅도 아닌 딱 중간인 최적화의 모델을 선택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셋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바이어스랑 베리어스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데,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희 모델이 현재 데이터셋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에러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지표이고,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풋에 대해서 인풋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아웃풋이 얼마나 바뀌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는 당연히 낮죠. 왜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잘하지만은, 그러나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인풋이 조금만 바뀌어도 아웃풋이 확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잘해도 이게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에서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반면에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스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성능을 못 내고 있으니까 바이어스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선택할 때 저희는 이 중간 이렇게 해서 최적의 성능을 내는 그런 모델을 찾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매우 간단해서 성능을 못 내는 거니까 그냥 캐패시티나 컴플렉시티를 늘려주면 됩니다. MLP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더 쌓거나 아니면은 파라미터 수를 더 늘리거나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버피팅을 어떻게 해결하냐? 우선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케일링 러라고 해서 더 많고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모델은 반드시 성능이 증가한다는 그런 이렇게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항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는 데이터가 매우 부족해서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저희는 보통 이거를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으로 많이 해결합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게 원본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뒤집을 수도 있고 색깔을 변경할 수 있고 크로핑할 수 있고 아니면은 블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면은 우선 딥러닝 모델들은 이러한 숏컷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분류 태스크를 풀 때 더 쉬운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모델들이.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릴레이션으로 기준으로 얘네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면 돌고래네, 뭐 하얀색이면 강아지네, 이렇게 간단하면서 이 숏컷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인데 파란색 배경화면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돌고래 사진인데 이거를 흑백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델들이 더 이상 단순히 이렇게 간단한 피처만 갖고 그거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미지를 봐서 중요한 피처들을 추출을 하고 나서야 분류를 해야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regularizations이라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regularization 같은 경우에는 L1이랑 L2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모델 파라미터의 크기, 매그니튜드를 제한하는 겁니다. 왜 제한하는 거냐면은 아까 저희가 베리언스에서 얘기했다시피 베리언스는 보통 오버피팅에서 큰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베리언스는 보통 인풋이 조금만 바뀌면은 아웃풋이 확 바뀌는 그런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파라미터들이 값들이 매우 크게 되면은 저희가 인풋이 조금만 바뀌어도 당연히 아웃풋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매그니튜드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L1이랑 L2가 무슨 차이냐? L1은 단순히 파라미터의 그냥 그 절대값에 대해서 저희가 로스를 추가하는 거고 L2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제곱을 취해서 이거를 로스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를 당연히 그 역전파를 취하게 되면은 L1 같은 경우에는 컨스턴트로 줄어들게 되고 L2 같은 경우에는 1차원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L1이랑 L2랑 정확히 무슨 차이냐면은 L1은 불필요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얘네가 0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은 0으로 가는 것들은 불필요한 파라미터들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요한 피처들만 남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피처 셀렉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L2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파라미터들 0으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감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리언스를 줄이고 당연히 오버피팅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웨이트가 뭐 누구는 0으로 가고 누구는 생성하게끔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지도록 해서 저희가 아까 말한 일반화 약간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웨이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L1이나 L2 regularization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regularization 강도가 너무 크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복잡도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뭐 바이어스를 한다고 해서 모델이 더 복잡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regularization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저희가 L1이나 L2 regularization을 너무 많이 취하게 되거나 아니면 강도를 너무 크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모델은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파라미터들을 그냥 전부 다 0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언더피팅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저희가 그래서 L1이랑 L2 regularization을 적용할 때는 이 람다 값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regularization 과연 항상 좋은가? 우리가 꼭 항상 적용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충분히 좋은 모델을 갖고 있고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에 L1이랑 L2 이러한
regularization 적용하는 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아마 지난번에 배우셨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아마 얘기해 볼 건데,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모델에 대해서 모델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를 찾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냐 라고 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델의 출력관 값과 그 다음에 저희가 답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틀렸는지에 대한 로스를 이렇게 누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역전파를 보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배웠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저희가 모든 데이터셋을 한 번에 포워드 패스를 전부 다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로스를 전부 다 누적시키고 그레디언트를 다 누적시키고 그 다음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게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고 제일 빠른 스피드로 글로벌이나 로컬 미니마를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만 좋은 거지 사실 이게 꼭 가능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데이터셋이 보통 요즘에는 뭐 몇백만 개부터 몇천만 개까지 있는데 이거를 포워드 패스로 전부 보내고 그레디언트를 다 누적하게 되면은 GPU가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일부만 갖고 거기에 대해서 포워드 패스를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누적하고 걔네들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스토카스틱 아니면은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가 원래 배웠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적의 방향으로 이제 미니멈으로 향하게 된다면은,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셋을 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기 때문에 당연히 노이즈가 어느 정도 추가가 되고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 게 베스트인데 조금 더 위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노이즈가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미니멈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치라고 하면은 저희가 몇천 개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보통 2 배수로 해서 배치 사이즈 4 아니면 8, 16, 32 이렇게 나눠서 얘네들에 대해서 포워드 패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다음 배치에 대해서 포워드 패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보통 이러한 과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로스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렇게 역전파를 진행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드를 보면은 거의 다를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래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는 모든 인풋에 대해서 로스를 취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했다면은, 스토카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 로더라는 거를 사용해서 배치를 추출하고 그 배치에 대해서 포워드 패스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백워드를 역전파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까지 배웠는데 이거 말고도 오토마이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마 다들 들으셨다는 아담 W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디테일적으로는 거는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하는지만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일단 Adaptive Gradient라는 게 있고 RMS Prof라는 게 있습니다. Adaptive Gradien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학습하다 보면은 누구는 얼만큼 가야 되고 누구는 좀 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나온 게 Adaptive Gradient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별로 다르게 학습률을 적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RMS 프롭 같은 경우에는 Adaptive Gradient랑 비슷하지만은 지수 이동 평균이라고 해서 그레디언트를 누적시켜서 그레디언트를 좀 더 크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빨리 갔으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다음 스텝에서도 조금 더 빨리 가게끔 하는 게 RMS 프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MS 프롭이랑 모멘텀을 합친 게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아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RMS 프로프, 그러니까 이동 평균 지수를 내서 하고, 그리고 모멘텀
뭐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면은 계속 그 유지하게끔 그냥 이 두 개를 추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식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뭐 되겠습니다. 그냥 코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게끔 하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조절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둘 다 합쳐서 저희가 뭐 업데이트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수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라고 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때 스텝 사이즈를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왜 하냐면은 우선 모델 초기에는 얘네가 아무것도 정보를 학습하지 않은 상태라서 사실 빠르게 그냥 학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알고 있으면은 그냥 큼직하게 가게끔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학습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 사이에서 저희가 최적화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조금 더 사사치 찾으면서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으면은 저희가 미니멈에 도착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크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밑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크게 뛰다 보니까 오히려 얘네가 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러닝 레이트를 찾아주는 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 언제 뭐 러닝 레이트를 줄여주고 뭐 언제는 또 높여주고 이거는 보통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러라고 해서 얘가 알아서 모델이 학습하면서 이거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간단하게 사용되는 게 스텝이라고 해서 일정 스텝 이후에 러닝 레이트를 줄여주고 또 다시 어느 정도 학습되면은 줄여주고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람다도 있고 멀티플리케이티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사인 스케줄러도 있는데 그냥 다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그냥 러닝 레이트를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델을 학습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가 많습니다. 뭐 러닝 레이트도 있고 뭐 스텝 사이즈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최적화된 값을 찾냐? 이거를 굳이 일일이 다 우리가 찾아줘야 되냐? 찾아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값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사실 뭐 정답은 없고 그냥 이걸로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해보고 이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리서치라고 여기에 파라미터가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그냥 이거 뭐 포룹을 돌려서 하나하나씩 다 돌려보던가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로컬 미니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랜덤 서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잘 되겠구나 그 값을 선택하고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약간 주위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한번 해보고 보통 그렇게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얘기할 건데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라도 있을까요? 없으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배워봤을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보통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태스크 뭐 0이나 1 아니면은 여러 클래스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측해야 되는 경우 저희가 보통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분류 태스크를 과연 풀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풀 수 없는 건 아닌데 성능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결국 이러한 저희가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화된 함수를 찾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작동할지 몰라도 만약에 아웃라이어나 아니면 데이터가 매우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네가 단순히 예측을 못하게 되고 성능이 매우 저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류 태스크는 저희가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마찬가지로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 fw라는 함수에 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yn이라는 저희가 퍼스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내뱉는 게 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간단하게 뭐 확률이 뭐 1에 가까우면은 퍼스트 클래스라고 정의하고 0에 가까우면은 네거티브 클래스로 분류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 클래시피케이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보통 로지스라는 걸 사용하는데, 뭐 로지스라는 거는 확률을 바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서 확률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드 승산의 로그를 취한 것이라고 해서 로그 오즈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로짓이 0보다 크면은 p가 0.5보다 크다. 그리고 확률은 뭐 0이나 1 사이인데 로짓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즉 컨티뉴어스하게 저희가 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짓을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것처럼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파라미터 값을 곱해서 이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거를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에 태워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확률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은 로짓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입니다. 근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부터까지니까 저희가 로짓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태워서 그 다음에 저희가 확률 값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리니어 리그레션에 비교했을 때 뭐 여기까지는 똑같고, 인풋에 대해서 저희가 매트릭스를 곱하고 뭐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해서 저희가 값을 얻었다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로짓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태워서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의 확률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네거티브 클래스고 어디까지가 퍼스트 클래스인지 이거를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당연히 저희가 확률이 나왔을 때 0.5보다 크면은 뭐 포지티브라고 하고 0.5보다 작으면은 네거티브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을 저희가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좀 보면은 이게 저희가 인풋이고 이게 저희가 매트릭스면은 이거를 구해서 시그모이드를 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이게 우리 로짓이었다면은 이 로짓이 0보다 크면은 1이라고 분류하고 0보다 작으면은 0이라고 네거티브 클래스라고 분류하고,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단순히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잘 예측하는 모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로지스 리그레션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해서 얘 기준으로 얘보다 위에 있으면은 포지티브이고 얘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은 네거티브고,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뭐 MSE나 MA로 저희가 로스를 사용해서 얘네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로스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건 보통 엔트로피라고 해서 확률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포가 같으면은 값이 제일 크고 아니면은 엔트로피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얘네가 잘 분포되어 있는지 이 값을 구하는 게 엔트로피고, 결국에는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 분포를
만약에 저희가 분류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을 때 얘가 돌고래라고 가정하면은 이러한 점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러한 점수가 나오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그대로 로스를 사용해서 이걸 최소화하는 그렇게 과정을 진행하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보통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Q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델에서 뱉은 값이고 PX 같은 경우에는 X라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얘가 어떤 클래스인지 그거를 이렇게 넣어서 만약에 저희가 고양이를 예측하고자 하면은 당연히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은 당연히 크로스 엔트로피가 낮아지고 반면에 틀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분포가 어느 정도 잘 분산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크로스 엔트로피가 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뱉는 확률들에 대해서 기존 답안이랑 비슷하게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엔트로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바이너리 클래스 엔트로피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클래스가 두 개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1이랑 클래스 2가 있어. 클래스 1은 1이고 클래스 2는 0이야.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게 포스트이면은 뭐 이거를 y를 1로 설정하면은 당연히 이 값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 값만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x를 갖고 1을 예측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지 이 엔트로피가 제일 작게 되고 그 다음에 반면에 y가 0이면은 y가 뭐 네게티브 클래스면은 얘가 날아가게 되고 얘만 살아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력한 값이 0으로 만들게끔 하는 게 이 로스를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또는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개인지, 고양이인지, 돌고래인지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세 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는 개냐 아니냐를 예측을 하고 또 한 번 더 고양이냐 아니냐 그리고 돌고래냐 아니냐 그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세 번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게 얘네가 모델을 다 독립적으로 학습하면서 개랑 고양이랑 돌고래가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개에 대한 확률이 나오고 고양이에 대한 확률이 나오고 돌고래에 대한 확률이 나오는데 얘네가 1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모델에서 따로 출력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개가 0.6 나왔고 고양이가 0.65 나왔으면은 얘네가 비슷하면은 도대체 어떤 거를 그 기준으로 해야 되냐 어떤 걸로 선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기준이 불명확한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이따가 MLP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럼 뭐 여기까지 또 질문 있을까요? 어떤 거요? 스크린 저도 처음 써봐서 이건가? 근데 혹시 뭐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뭐 쉬는 시간 필요 없이 빨리 끝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면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LP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혹시 여기서 그 딥러닝이나 이쪽으로 수업을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나요? 다들 어느 정도 다 안 상태로 온 거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펄세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생물학에서부터 나왔고 이전 유런에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를 넘으면은 그거를 다음 이제 그 유런으로 넘겨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아까 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웨이트에 대해서 같이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를 썸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서 뭐 일정 수치 이상이면은 1로 예측하게끔 하고 뭐 0.5 이하면은 0으로 예측하게끔 하고 그래서 뉴런이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 레이어 하나만 갖고는 이렇게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 갖고는 사실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엔드 게이트를 저희가 예측하고자 할 때 이거는 사실 뭐 잘하고 오어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예측을 잘 할 수 있는데 엑소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싱글 디시전 바운더리 갖고만은 분류를 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레이어를 보통 더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인풋을 갖고 이걸 곱해서 뭐 출력을 했다면은 이제는 인풋을 갖고 한번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거 곱을 해줘서 이 히든 레이어 값을 갖고 이거를 갖고 보통 아웃풋 레이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다들 아시다시피 2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쌓아서 3레이어 계속 쌓아서 뭐 그 이상으로 당연히 쌓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하나의 뉴런이 결국 저희가 아까 봤던 그 로지스트 리그레션이랑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 로지스트 리그레션 모델의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원래는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계속 쌓게 되면은 걔는 하나하나가 인풋에 대해서 어떠한 피처를 갖고 있을 텐데 이 피처를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싱글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뉴런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 이미지가 얼마나 개인지 얼마나 강아지인지를 예측을 했다면은 근데 이 레이어 하나만 갖고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 개를 쌓게 되면은 더 이상 한 번에 이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 레이어에서는 개의 코, 개의 입, 개의 귀가 얼마나 이 이미지에 담겨 있는지 이러한 피처들이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뉴런은 개의 코가 얼마나 잘 보여, 두 번째 뉴런은 개의 입이 얼마나 잘 보여, 마지막으로는 개의 귀가 얼마나 잘 보여 라고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이거를 종합해서 개의 코가 이만큼 보이고 개의 입이 이만큼 보이고 개의 귀가 이만큼 보일 때 개의 확률은 얼마일까 라고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멀티레이어는 그냥 한번 하고 다시 웨이트를 곱해서 다시 액티베이션 통과시켜서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G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보통 non-linearity를 부여해 준다고 합니다. 네트워크에. 그럼 과연 이게 필요할까? 액티베이션 펑션이 그냥 우리가 인풋을 갖고 W1, W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아마 뭐 선형 대수나 이런 걸 배우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선형 변환이 아무리 많아도 얘는 결국 하나의 선형 변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추가해서 non-linearity를 추가해줘야지 저희가 하나의 선형 변화가 아닌 여러 가지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한 그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시그모이드가 있겠죠. 얘는 출력값을 0에서 1부터까지 이렇게 압축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직관적인 게
뭐 일정 이상이면은 이거 뉴런처럼 다음 걸로 보내줘라. 대신 일정 이상이 안 되면은 보내지 마라. 약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그런 게 개념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게 완벽하지만 않은 게 다들 뭐 역전파에서 배웠을 것처럼 이거를 백프로퍼게이션 진행할 때 이렇게 작은 값들이나 큰 값들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가 안 흐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얘네가 0으로 센터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엑스포넨셜을 취하는 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라는 단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10H라고 해서 이거는 뭐 시그모이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일한 차이점은 얘는 제로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압축을 시키고, 그러나 단점으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엑스포넨셜이 이거를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 그래서 나온 게 레일로라는 이 매우 간단한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얘는 뭘 하는 거냐면은 0보다 작으면은 0으로 처리를 하고 0보다 크면은 그냥 그대로 리니어로 하게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갖고 있냐? 얘는 아무리 큰 값을 갖고 있어도 그레디언트가 잘 흐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넨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테이션으로도 매우 간편하고 뭐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이게 뭐 실험적으로 돌렸을 때도 시그모이드나 10H보다 훨씬 더 빠르게 미니멈을 찾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얘도 마찬가지로 제로 센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보통 리퀴레일로라고 해서 이렇게 살짝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뭐다 0으로 설정하지 말고 조금 값을 주자 해서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가 있으면은 뭐 이제 클래스를 3개가 있다, 뭐 고양이 강아지랑 뭐 배가 있다면은 저희는 뭐 이제 매트릭스를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해서 그 다음에 이 값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아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살짝 다른 게, 여기에서는 그냥 시그모이드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에 대해서 각자 클래스에 대해서 값이 나왔을 때 이거를 보통 소프트맥스를 취해 줍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가 얼마나 좋은 파라미터인지 알려면은 뭐 당연히 로스 펑션을 사용하겠죠. 얘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 오토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W를 랜덤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얘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러면은 뭐 출력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가 뭐 이렇게 있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뭐 에어플레인에 대해서 값을 마이너스 3 줬고, 오토모빌은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해서 캐트는 2.9, 뭐 다음 이미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오고, 보통 ML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확률로 보내주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지 않고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소프트맥스를 취해주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는 뭐냐면은 모든 값들에 대해서 먼저 엑스포넨셜을 취하고 다 더해서 내가 현재 예측하고자 하는 게 얼마인지 구하는 겁니다. 엑스포넨셜 같은 경우에는 취하는 이유가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을 다 더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캣가 얼마나 잘 예측되고 있는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단순히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네가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어도 개가 어떻고, 근데 고양이는 또 어떻게 다르고 돌고래는 또 어떻게 다르는지 이거를 학습을 못합니다. 개별적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가 심지어 확률이 1로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리니어를 각자 태워서 소프트맥스를 취하기 때문에 뭐 개는 뭐 0.2, 그러면은 고양이는 0.7, 그럼 당연히 돌고래는 마지막 0.1, 이렇게 도합이 1이 나오는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값에 대해서 엑스포넨셜을 취해서 이런 값을 얻고 다시 뭐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얘네가 도합이 1이 되게끔, 그러면은 얘는 현재 뭐 고양이는 0.13 확률을 주고 있고 대신 카는 0.87,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아까 했던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정답이랑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분포가 다르게 되어 있는지를 이거를 통해서 로스를 얻고 이걸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